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 상담 건수가 매년 10,000건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숫자가 신고된 것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바가지 썼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까지 합치면 이 숫자의 몇 배가 될지 모릅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8년 동안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도 일했고 견적 짜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견적서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숨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요. 고객분이 모르시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부모님이 집 인테리어 하신다고 견적서 받아오셨는데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당하시는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건 알려야겠다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업계에서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왜냐고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돈을 안 쓰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돈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테리어 견적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고 옆에 금액이 적혀 있죠. 근데 그거 보시면서 뭔 소린지 이해되셨나요? 대부분 안 되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요, 일부러 어렵게 써놨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견적서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견적 짜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인테리어 업계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견적서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견적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싸우죠. 인테리어 견적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기타 비용. 단순해 보이죠? 근데 이 단순한 구조 안에 온갖 함정이 다 숨어 있어요. 일단 자재비부터 볼게요. 자재비는 말 그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재료값입니다. 타일, 벽지, 마루, 페인트, 싱크대, 문짝 이런 것들이요. 견적서 보시면 이게 쭉 나열되어 있고 옆에 단가랑 수량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자재비 부풀리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견적서에 강화마루 평당 8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근데요, 똑같은 강화마루가 자재 도매상에서는 평당 3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어디로 간 걸까요? 물론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반비가 들어가고 하자 나면 교체해야 하니까 여유분도 계산한 거다. 맞는 말이에요. 일부는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2배, 3배 뻥 튀기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재 등급 속임수라는 게 있어요. 같은 강화마루라고 해도 등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국산이냐 수입이냐, 두께가 몇 밀리냐, 표면 코팅이 뭐냐에 따라 가격이 2배, 3배씩 차이 납니다. 나쁜 업체들이 뭘 하냐면요. 견적서에는 고급 강화마루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저가 제품을 시공해요.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마루가 깔리고 나면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건 몇 년 뒤예요. 그때 가서 따져봤자 업체는 이미 연락두절이거나 그때 그 자재가 그거 맞다고 우기면 끝이에요. 이건 타일도 마찬가지고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적서에 적힌 자재명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재 브랜드와 정확한 모델명을 요구하세요. 그냥 강화마루가 아니라 어느 회사 어떤 모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안 적어주겠다고 하면 그 업체는 거르세요. 둘째, 적어준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요즘 자재 가격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대충 시세가 나옵니다. 거기서 2배 이상 차이 나면 바가지인 거예요. 셋째, 시공 전에 현장에서 자재 확인하세요. 자재 들어오는 날 가서 직접 보시는 겁니다. 포장지에 브랜드랑 모델명 다 적혀 있거든요. 견적서랑 다르면 바로 지적하셔야 해요. 여기까지가 자재비의 함정이었고요. 근데 이게 끝일까요? 어림도 없죠. 인건비는 이것보다 더 심합니다. 자, 인건비 이야기 들어갑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건비는요, 업체 입장에서 가장 장난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왜냐고요? 자재는 그래도 가격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기준이 없어요. 기술자 하루 인건비가 얼마다라는 공식적인 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 마음대로예요. 먼저 함정 두 번째, 인건비 이중 청구를 말씀드릴게요. 견적서를 자세히 보시면요. 항목별로 자재비랑 인건비가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합쳐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합쳐서 적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욕실 타일 공사 일체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자재비인지 인건비인지 합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가 밑에 보면 타일공 인건비 40만 원이 또 따로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위에 150만 원에 이미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서 또 받는 거예요. 같은 돈을 2번 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면요. 업체에서는 아, 그건 다른 공정이에요 라고 둘러댑니다. 근데 여러분이 공정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견적자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고객이 모르니까 나눠서 적으라고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함정 세 번째, 공수 뻥튀기예요. 공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사람 수 곱하기 일수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하루 일하면 1공수, 두 명이 이틀 일하면 4공수, 이런 식이에요. 견적서에 목공 8공수, 공수당 25만 원, 총 2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알 방법이 없다시죠? 근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요. 목수 한 명이 3일 만에 끝내요. 3공수면 되는 일을 8공수로 적어 놓은 거예요. 125만 원을 그냥 더 받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매일 나와서 확인 안 하시잖아요. 일하는 거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 놓은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업계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상보다 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잡는 거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요. 근데 2배, 3배 뻥 튀기는 여유가 아니라 사기 아닙니까?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견적서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합쳐서 일체라고 적혀 있으면 자재비 따로, 인건비 따로 적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세요. 이거 거부하면 뭔가 숨기는 거예요. 둘째, 인건비 항목을 쭉 훑어보시면서 중복된 게 없는지 체크하세요. 같은 공정위 위에서 한 번, 아래서 또 한 번 나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공수는 대략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25평대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기준으로요. 목공이 보통 5에서 7공수, 타일공이 3에서 5공수, 도배는 2에서 3공수 정도입니다. 이거보다 2배 이상 많으면 의심하셔야 해요. 넷째, 가능하면 중간중간 현장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있을 필요 없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서 누가 일하고 있는지만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체가 긴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건비의 비밀이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건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가장 교묘한 속임수들 지금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건 진짜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업계에서 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함정 네 번째, 추가 공사비의 덫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 견적을 일부러 낮게 부르는 거예요. 경쟁사보다 싸 보이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 여기 저렴하네 하고 계약하시잖아요. 근데 공사 시작하고 나면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막상 철거해보니까 예상 못한 문제가 있어서요.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진짜 예상 못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래된 집은 뜯어봐야 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요, 나쁜 업체들은 이걸 악용해요. 처음부터 빠뜨릴 거 다 빠뜨려 놓고 견적을 내는 거예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전기 증설, 배관 교체 이런 거 다 빼고 견적 내면 당연히 싸 보이죠. 그러다가 공사 중간에 하나씩 추가해요. 이때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집이 다 뜯겨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질극이에요, 인질극. 업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낚시 견적이라고 불러요. 낚시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추가 비용으로 회수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처음엔 싸게 불러. 어차피 추가로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함정 다섯 번째. 부가세 장난입니다. 견적서 맨 아래 보시면 총액이 있죠.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VAT 별도 또는 부가세 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천만 원에 부가세 10% 붙어서 실제로는 3,300만 원을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300만 원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10,000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요.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이게 관행입니다. 좋은 업체들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려줘요. 근데 나쁜 업체들은 일부러 별도로 빼서 싸 보이게 만들어요. 견적서 세 군데 받아보시면 가격 비교하시잖아요. 이때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안 하시면 완전히 잘못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함정 여섯 번째, AS 조항 함정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하시면 AS 해준다고 말하죠? 다들 그래요. 저희는 2년 AS 해드립니다. 하자 생기면 바로 와서 고쳐드릴게요. 말로는요. 근데 계약서에 AS 조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대부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이러면 끝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설령 적혀 있다 해도요. 뭐가 AS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으면 소용없어요. 하자에 대해 AS 해드립니다 라고만 되어 있으면 뭐가 하자인지 정의가 없는 거거든요. 업체는 그건 하자가 아니라 사용자 과실입니다 라고 우기면 끝이에요. 자, 대응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견적서에 포함된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명확히 달라고 하세요.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전기공사, 설비공사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이거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둘째, 총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애매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최종 얼마예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셋째, AS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AS 기간 몇 년, 대상 항목은 뭐뭐뭐, 하자 접수 연락처는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이거 안 적어주겠다고 하면 그 업체 거르세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교묘한 속임수들이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 실전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핵심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 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좋은 업체랑 나쁜 업체,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째, 현장 실측을 오는지 보세요. 좋은 업체는 반드시 집에 와서 직접 봅니다. 사진만 보내달라고 하거나 평수만 물어보고 견적 주는 업체, 거르세요. 집이라는 게 같은 평수여도 구조가 다 달라요. 현장 안 보고 정확한 견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업체는 어차피 대충 불러놓고 추가로 뜯을 생각인 거예요. 둘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짜증내거나 대충 넘기는 업체, 거르세요. 계약 전에 이러면 계약 후에는 어떻겠어요? 연락도 안 받을 겁니다. 좋은 업체는 귀찮은 질문에도 자세히 설명해줘요. 왜냐면 자기 일에 자신이 있으니까요. 셋째, 계약을 급하게 재촉하는지 보세요. 오늘 계약하시면 10% 할인해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이런 말 하는 업체? 거르세요. 좋은 업체는 여유가 있어요. 어차피 일이 많거든요. 급하게 재촉하는 건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일이 없겠어요? 못하니까 없는 거죠. 자, 그럼 견적서 비교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할 때 최소 3곳 이상 견적 받으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비교를 제대로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 받으세요. A 업체한테는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고 B 업체한테는 간단하게만 해달라고 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같은 공사 범위, 같은 자재 등급으로 통일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총액만 보시면 안 돼요. 견적서 펼쳐놓고 같은 항목끼리 가격 비교해보세요. A 업체는 마루 공사가 200만 원인데 B 업체는 300만 원이네. 왜 다르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서 장난치는지 보여요. 셋째, 가장 싼 견적을 의심하세요. 세 군데 받았는데 한 군데가 유독 싸요.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빠뜨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낚시 견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추가 공사 발생 시 사전 협의 후 서면 동의를 받는다. 이 문구 넣으세요. 이게 있으면 업체가 함부로 추가 비용 청구 못해요. 동의 안 받고 추가 공사했으면 여러분이 안 내도 됩니다. 둘째, 하자 발생 시 무상 AS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몇 년이며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세요. 기간만 적지 마시고 뭐가 하자인지 항목도 나열하세요. 방수 불량, 마루 들뜸, 도배 벌어짐 이런 것들이요. 셋째, 공사 지연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배상한다. 이것도 넣으세요. 이게 있으면 업체가 일정 미루기가 어려워져요. 없으면요, 2달 걸린다던 공사가 4달, 5달 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문구 계약서에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안 넣어주겠다고 하면 그 업체 거르시면 됩니다. 좋은 업체는 이런 조항 넣어도 문제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잘하면 해당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실전 노하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자재는 브랜드랑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시세 확인하세요. 둘, 인건비는 자재비랑 분리해서 적어달라고 하세요. 중복 청구 없는지, 공수가 과하게 잡힌 건 아닌지 확인하세요. 셋, 견적서에 포함된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명확하게 달라고 하세요. 특히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부가세 꼭 확인하세요. 넷, AS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기간, 대상 항목, 연락처까지 구체적으로요. 다섯, 추가 공사는 서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스크린샷 찍어두시거나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견적 받으실 때 꼭 꺼내보세요. 이것만 해도 최소 몇백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모든 인테리어 업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좋은 업체와 나쁜 업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그 무기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진짜 도움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알림 가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